이번 시간은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을 볼 차례입니다. 지금 보시면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에서도 시험에서 과징금 위주로 시험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 공급 거부, 우리 교재는 공급 거부가 좀 빠져 있습니다만, 공급 거부, 관어사업의 제한, 명단의 공표, 이렇게죠. 이런 위주로 해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수단,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또는 의무 이행 확보수단인데, 여기에서 전통적이라는 것은 행정강제와 행정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수단은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과징금 등은요, 행정강제나 행정벌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과징금 같은 경우는 행정행위가 돼요. 요거에서 이제 이행강제금과 비교해서도 좀 잘 나옵니다. 그러면 자, 처음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의의를 좀 봐볼게요.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죠.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박탈하여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금전적 수단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행정상 강제 집행의 수단 중에서요, 보시면 이행강제금 또는 집행벌 보셨죠? 이행강제금은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고, 그 다음에 행정상 강제 집행의 수단 중에서 행정 대집행, 직접 강제, 행정상 강제 증서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보시면 이행강제금 또는 집행벌은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다. 이렇게 나오고 꼭 기억하셔야 하고, 이때 보시면 그 나머지 행정벌이라든지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은요, 모두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이게 한 3번, 4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그 벌 같은 경우는 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잖아요. 의무 위반에 대한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인데, 장래에 있어서는요, 뭐 무단 횡단하다가 도로교통법상 무단 횡단하다가 범칙금을 납부하죠. 자,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현재의 행정 제재이지만, 야, 앞으로 내가 한 번 더 그 위반하게 되면 내 피 같은 돈이죠. 피 같은 돈 5만 원 또 납부해야겠구나. 아유, 부담스러워. 이렇게 해서 장래 현재의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현재의 행정 제재이지만, 자, 장래에 있어서는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상이 있죠. 왜? 심리 압박해서 피 같은 돈 아까워,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반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수단이 되고, 지금 배우시는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수단이죠. 과징금 등 다 포함해서 전부 다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수단임을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2번, 3번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강조하는 것이고, 자, 과징금에서 우리가 앞에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나왔지만은, 이건 행정법상 의무 위반. 자, 행정법상 의무 위반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제상의 이익, 경제상 이익인데요. 이 경제상 이익이 뭐예요? 불법 이익이에요. 불법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예요. 요것이 바로 뭡니까? 전형적 과징금이라고 해요. 과징금의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전형적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이 과징금 제도죠. 예. 우리가 그 TV에서 그 통신사 보시면 뭐 담합해 가지고 있잖아요. 또 불법 보조금 주다가 적발돼 가지고 이 과징금을 갖다 몇백억씩 물리죠. 몇백억씩 물려요. 왜 그럴까요? 아니, 보조금 주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법을 다
행정법으로 해놓고 있는데 이걸 위반해서 하게 되면 막대한 경제상의 불법 이익을 박탈합니다. 이 통신 질서를 갖다가 물러나게 하잖아요. 단말기 보조금 주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은. 근데 이 불법 보조금을 줘가지고 어떻습니까? 예, 불법 보조금 줘가지고 꽤 비싸요. 뭐 4, 50만 원씩 줘요. 그 비싼 거. 그러면 그것다가 3년 정도 묶어두면 5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 보조금 주잖아요. 불법 보조금 50만 원 주고요. 2만 명, 3만 명만 땡기면 몇백억이 들어요. 2만 명, 3만 명. 그 단말기 보조금 주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해놨죠. 통신 그 시장 교란시키죠. 결국은 전부 다 소비자 부담시켜요. 정가시키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통신사 입장에서는요. 불법 보조금 주지 마라. 그 위반했을 때 막대한 경제상의 불법 이익이 몇백억을 벌어요. 3년 동안 안정적으로. 그죠? 불법 보조금 많이 주잖아. 막 다 또 통신사 이전 전화 통신회사를 옮기지 않습니까? 오면 거기다 위약금도 물려주고 위약금도 대신 내주고 단말기 공짜 해주고 그러니까 옮기죠 맘대로. 그런데 보면 결국 나중에 보면 우리 소비자에게요 다 전가됩니다. 그래서 이 불법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과징금이에요. 이것이 전형적인 과징금 제도고 이것이 맨 처음에 어느 법에 시험 벌써 2번 나왔어요. 이 과징금이 맨 처음 도입된 맨 처음 도입한 법률 혹시 그죠? 독점 거래의 우리 혹시 독점법 그죠? 독점법 일명은 독점법 줄여서 할게요. 독점법 책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독점법을 이게 처음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도입됐는데 좀 우리 책은 다 저 보니까 이렇게 좀 생략돼 있어서 많이 생략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꼭 하셔야 돼요. 독점거래의 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거래의 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죠. 줄여서 독점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맨 처음 도입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런 제도, 전형적인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맨 처음 도입 법률, 이것이 굉장히 의의가 있어서 처음에 2번 나왔어요. 자, 이것이 전형적 과징금인데 이것을 또 하나 아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변형된 과징금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서 벌써 2번 나왔어요. 변형된 과징금이 있어요. 변형된 과징금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법,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 좀 빠진 거 우리 교재에 써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많이 생략되어 있어서 간결해 좋습니다, 책은. 그렇지만 우리가 좀 메모를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 좀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교재에 있는 그 단원별 문제도 풀리고,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집 있죠? 그것도 풀립니다. 독점거래의 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게 있는데 독점법, 맨 처음 도입됐고, 전형적 과징금, 요 제도입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근데 변형된 과징금은 뭐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요거예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요, 이게 과징금 제도, 변형된 과징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 원래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의무 위반이 있게 되면 영업허가의 취소, 철회 또는 정지를 해야 돼요.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법 의무 위반이 있게 되면 이에 대해서 영업허가 취소, 철회 또는
예, 영업 정지를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여객정차 운수 사업을 하는 그 회사가요. 버스 회사죠. 버스 회사가 아니 배차 간격을 위반했어요. 보통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쓸 때 특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는 특허예요. 그러면 보통 황금 노선 하나에다가 예, 적자 노선 1개 내지 2개를 끼워서 줘요. 자, 그러면 자, 정상 이윤을 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적자 노선만 갈 수가 없잖아요. 황금 노선을 통해서 뭐 거기는 뭐 돈이 많이 나오죠. 거기는 뭐 서로가 배차 관계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서로가 싸우니까 함부로 막 못 들어가요. 10분 내에 한 대씩 가야 한다면 10분에 한 대씩만 배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적자 노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가기 싫잖아요. 한 번 안 가면 기름값 2만 원, 5만 원 아껴요. 버스 한 번 굴리는데 가기도 싫어. 비도 오고. 그러니까 배차 간격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사례로 저도 이제 이렇게 한번 차를 집에서 자주 이제 타고서 출장 갔다가 오다가 차를 기다렸는데 안 와요. 야, 이 배차 간격이 보통 15분만 왔다가 오는데 안 와요. 15분 기다렸는데 안 와. 좀 이상하다. 또 좀 기다려서 30분 기다려도 또 안 와요. 자, 차가 두 대 안 들어왔죠. 그때 마침 휴일이었어요. 휴일인 경우 그 노선은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 땡볕, 여름에 땡볕에 더워요. 막, 더워요. 화가 많이 나죠. 화가 나가지고, 이거 신고해나 말아야 하나, 이거? 처음에 15분 지날 때는, 그럴 수 있지, 뭐 차가 좀 느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30분 지도 않아요. 괘씸해요. 응? 갖고 이제, 화가 많이 덥기도 하고 막, 뭐죠. 그러니까, 뭐 전철 시원한 데서 내려가지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집에 갈 수가 없어요. 화가 많이 났죠, 막. 응? 전화기를 딱 꺼내가지고, 마침 이제 신고를 이렇게 하려고, 해당 관세, 그거 있잖아요. 이제 신고하려고 딱 들고 이렇게 딱 보니까 저 앞에 한 200m 앞에서 갑자기 차가 급히 오는 거예요. 급해가지고 사가지고 문 팍 열더니, 그래서 보통 천천히 열렸으니까 팍 열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한 말에서 아이고 그럴 수 있죠 하고 탔습니다. 안 오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안 오는 것보다 나서요. 탔어요. 시원하더만요. 에어컨 틀리니까. 그래서요. 봐보세요. 여객정차 서버 이와 같은 경우 만약 신고 들어갔어요. 신고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돼요? 영업 정지라든지 영업 정지해야죠. 영업 정지할 거 아니에요. 10일, 일주일, 3일, 10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일대 한 노선에 다 전화 갑니다. 전화 신고 들어가요. 그럼 해당 공무원이 막 부랴부랴 갖고 그냥 현장 출동해요. 현장 출동해가지고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민원인들 만나서 보고 바로 그 회사 쫓아가가지고 배차 간격표 내놔라. 이렇게 합니다. 확인하고 바로 영업정지라든지 심지어 사고를 내면 영업허가를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제가요 차가 안 와서 불편했어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차가 안 와서 불편했는데 차가 조금 배차를 한 번 위반했다고 해서 아예 영업허가 철회 정지해버리면 자, 어떻습니까? 그 불편함이 더 커지겠죠? 차가 좀 늦었었는데요. 그걸 이유로 해서 영업정지, 영업허가 처리하면 제가 앞으로 집에 갈 수 없다. 택시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죠? 평소에 차 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출장 갔다 오고 뭐 이럴 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철까지 나가고 마을버스 타고, 아니면 지선버스 탄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변형된 과징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행정법상 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영업허가 철회나 영업정지 대신에 이런 행정제재금을 물리는 거예요. 행정제재금을 물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변형된 과징금이에요. 요거 좀 제가 왜 이렇게 시간 내서 설명드릴까요?
아이 당연히 이런 건 다 맞춰야 한다고 맞춰야죠 이런 거. 이런 거 다 맞춰야 이거 다 맞춰야 돼. 이거 다, 응? 다 맞춰야 돼요. 박스에서 나오거든요. 예전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학생들이 이건 뭐 제일 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제일 쉬운 부분에서 설명을 않고 그냥 뭐 했더니 이건 중요한 것만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 읽어보세요. 넘어가니까 아이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게 제일 어렵대요. 왜? 어려운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다 풀어주는데 이렇게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근데 시험은 계속 나와요. 이거 한 문제 틀리면 그 다음 1년 더 준비하셔야 합니다. 1년 준비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개념, 이 박스 이거 나오고 우리 책은 좀 생략되어 있지만 써놓으셔야 돼. 옆에다가 합격 체크 용어 정리의 빈 공간이 넓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간단히 필기 놓으세요. 그 다음에 과증금에서 잘 나오는 거 뭐냐? 자, 과증금을 교율하는 중요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일반법이 있는가? 일반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반법이 없습니다. 그 과증금 오니까 학생들이 흔히 국세징수법, 증자 들으니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에 이렇게 과증금을 규율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증금을 규율하는 일반적 규정, 통식적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과증금을 규율하는 일반법은 국세징수법이다, 국세기본법이다. 각각이 한 번씩 나왔어요. 틀렸어요. 없고 과증금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없고 과증금은 각 개별법의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과증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독점거래의 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죠. 이거죠. 네. 이거 개별법이잖아요. 이것도 개별법이야. 개별법에 이렇게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부과해야지 일반법 규정 없습니다. 요거 규정 아니에요. 많이 틀려요. 과증금은 국세징수법이 예에 의해서 중수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이 아니 이것이 과증금이 국세징수법이나 국세기본법에 규정 없고요. 단지 개별 규정에서 국세징수법이 예에 의해서 중수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이 일반법 규정이 아니죠. 요거 예에서 중수한다. 그 독촉 및 체납 처분들 차 있죠. 요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죠. 막상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는 과증금을 규율하는 일반법 규정 없습니다. 통칙적 규정 없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이거 정말 쓰셔야 돼 이거. 과증금 잘 나와요. 예. 우리 교재에 써놓으세요 여기. 과증금 종류 지금 두 번째 위에 도표로 되어 있죠. 도표 요 종류는 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다 의의하고 종류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종류에서 이 박스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박스로 공부하시면 생각이 안 나요. 박스로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박스 채우기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서술식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서술식으로 풀어서 하는 거예요. 지문을 계속 익히셔야 돼요. 이번 종류는 좀 했습니다. 이거 맨 처음 도입한 법률 이거하고 요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 이 사례까지 시험 문제 기출 문제에 다 있습니다. 우리 문제집 가보면 다 있어요.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과증금 부과행위 있죠. 성질 법적 성질이 뭐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과증금 부과 행위는요. 이거 행정행위예요. 부과 쓸까요? 부과의 성질. 이거 뭐라고요?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입니다. 행정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과증금은 행정벌의 일종이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과증금은 행정벌의 일종이다? 틀립니다. 아닙니다. 행정행위예요. 이거 처분성 있어 없어요?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 처분성 있어 없어요? 있죠. 이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할 때는 불복은 어떻게 해요? 불복은 어떻게 한다? 행정소송, 행정쟁송
행정시행송,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서 해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저 불법까지 다 봤습니다. 불법까지 다 봤어요. 지금 권리구제까지 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게 보시면 이어서 봐볼게요. 밑에 쓰니까 위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때 요거 성질과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정리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성질과 항상 성질을 물어보는 이유가 자, 과징금을 부과하면 과징금은 보세요. 과징금 부과 행위는 뭐예요? 행정행위 중에서 뭐예요? 뭐죠? 급부하명이잖아요. 급부하명. 너 행정법상 의무 위반이 있으니까 500만 원 내, 1000만 원 내, 몇백억 내. 처음에 통신회사 500억, 400억 맞았죠? 막 죽는 소리하고 막 잘못했다고 막 그 참 재밌어요. 요 있는데 그 관계에서 보니까 서로 심사협정에 자기들끼리 야 우리 보조금도 몰래 얼마씩 주자. 얼마씩 주자. 시장 지배력 가지고 있는 SK 그 다음에 KT, LG U+ 세 개 크게 있지 않습니까? 담합했어요. 요 가격 담합 또 아니면 불법 보조금에서 서로 담합했어요. 서로가 짜고 이렇게 하는 거야 같이. 짜고 하고 이렇게 불법 행위나 이러는데 이때 웃긴 게 SK 그 심사협정은 법적 그 구성이 없어요. 심사협정 해놓고 적발될 염려가 크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조사하거든요. 조사해서 법 위반 확인되면 과징금 물립니다. 같이 불법 행위를 하기로 이렇게 서로 요금 더 올리기도 하고 보조금도 이렇게 처리 같이 이렇게 몰래 하기로 했는데 자 이때 제가 이런 것도 밝히기 힘들어요. 담합 이런 거. 그러니까 이때 이제 법 규정에 의해서 제일 먼저 자진신고 그 불법 행위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 해당 업체는 제 첫 번째 선착순 온 업체는 과징금 안 물려요. 제일 먼저 누가 달려갔습니까? 달려갔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달려간 거 바로 누굽니까? SK입니다. 가가지고 SK 제일 먼저 하고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카르텔 해가지고 불법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다 이실직고 다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SK는 면제받고 나머지 기관에서요. LG 플러스하고 저기 KT가 몇백억씩 물렸죠. 뭐 주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일 시장 지배력 이제 제일 얼마 딱 올려요. 그럼 조금 있다가 그 나머지 2순위, 3순위 업체가 몰래 살짝 올려. 그 담합 걸려가지고 그죠? 몇백억씩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요거 이제 급부하명이잖아요. 이 과징금은 봐봐요. 이 처분이죠. 전과가 안 돼요. 전과가 안 되죠. 그죠? 전과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경제인들 봐주는 거지 않습니까? 전과가 안 돼요. 이거 시험 잘 나오고 통고 처분과 구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행정행위. 이거 왜냐면 요거와 관련돼서 과징금은 계속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어요.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 시정될 때까지 계속 의무 위반이 있고 의무 위반이 있고 그 시정될 때까지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위반 행위 나타날 때마다. 그래서 이것은 전과가 안 되고 행정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것이 이행강제금은 상속된가? 그러니까 일신 전속적 의무인가? 일신 전속적 의무인가? 일신 전속적 의무인가? 이거 아니에요. 아니어서 상속될 수 있다 없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배우신 이행강제금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배우신 이행강제금은 어때요? 이행강제금은 일신 전속적 의무예요. 그럼 일신 전속적 의무가 뭐냐? 이거 다 또 좀 보셔야 하는데요. 이거는 의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의무예요. 그 의무자만이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는 의무이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의무 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안 돼. 상속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신 전속적 의무인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상속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건 상속돼요. 이 문제가 3번 나왔습니다. 3번 나왔어요. 됐죠? 됐고. 그 다음에 보실 거지. 변형된 거 다 하셨네. 다 잘 돼 있네. 과증금의 종류에서 법적 성격까지 다 했죠. 성질, 성격 같은 말이에요. 자, 과증금과 과태료 구별해 보세요. 과증금은 급부하면 행정행위입니다. 침입적 행정이고요.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입니다. 똑같이 침입적 행정행위 맞지만은 목적 보세요. 과증금은 의무자의 의무이행 확보, 과태료는 의무자에 대한 처벌이 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주체는요. 과증금은 행정청, 과태료는 제1차적으로 누구? 행정청, 제2차적으로 법원이에요. 차이점이 있죠. 권리구제수단 과증금은 뭐예요?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된다. 왜? 행정행위니까요. 과태료는 질서 위반의 기재법상의 방법에 의해서 돌복해야 돼요. 됐죠? 앞에서 본 거고 법적 근거 여부 둘 다 침입적 행정작용이니까 법률 여부를 요한다. 요 됐고. 그 다음에 과증금과 행정벌의 병과 가능성 봐보세요. 여러분들 과증금은 행정행위예요. 전혀 그 성질이 다르고 법적 근거. 과증금과 과태료는 그 성질이 다르고 그 법적 근거도 다르니까 병과할 수 있다, 병과할 수 있다. 이 중요해요. 자, 됐고요. 그 밑에 이제 그 나오죠. 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최초 부가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법에서 이 과징금을 최초 도입했다는 거. 2번, 3번 나왔어요. 꼭 보셔야 돼요.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과징금이 X의 성격 나와요. 요거 이제 과징금의 X 성격. 요것도 좀 올해 또 처음 나왔어요. 이건 올해 처음 나왔는데 계속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구청소년보호법상의 그 과징금 부과 기준이 있어요. 구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 요거는 정액이 아닌 최고 한도액으로 보는 것이 팔레이트입니다. 요거 잘 나와요. 최고 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을 정하고 있다면 틀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과징금 X의 성격, 과징금 X의 성격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건 우리 판례가 하나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재는 하나만 소개하고 있는데 많은 판례 중에서 요 구청소년보호법하고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정도 나와요. 요것만 정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액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 판례에서 대표적인 판례 하나를 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구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 부과 기준. 이거는 그건 정액을 둔 것이 아니라 최고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돼요. 요거 이제 그래서 요거는 구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보호법상의 이 과징금 처분 기준 됐죠? 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처음에서 대사법 나왔으니까 정리를 하셔야죠. 이것도 다 지금 판서한 것은 시험에서 기출 문제에서 다 나오는 지문이에요. 요거 내용을 아시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과징금에 대한 권리구제상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이제 행정소송,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다. 이렇고 이어서 2번째 목차 가산금과 가산세를 보도록 하죠. 이 가산금과 가산세는 시험에서 정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6, 7년 만에, 7, 8년 만에 한 번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예전에는 그 가산금과 가산세의 기본 그 개념, 의의를 묻는 게 나왔고요. 서로 바꿔서 틀린 지문이었고, 최근에 와서 한번 또 가산금과 가산세가 한번 쪽한 하나의 문항의 지문으로서 한번 딱 나왔어요. 요것만 하고 간단히 우리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206쪽에 가산금과 가산세를 봐보세요. 의 보세요. 가산금이란 의를 보겠습니다. 가산금이란 행정법상의 금전급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부과된 금전상의 지를 말한다. 행정법상의 급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부과되는 금전상의 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항의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되는 국세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이 규정하다. 또 이 항도 한번 봐두시고요. 이렇게 했는데 법적 성격 보세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지연이자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왼쪽 그 판례 보시면 그 밑에 그 날개 보시면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를 통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이른바 사실의 통지로서 처분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준법률 행위적 행정위 가보면 확인 공중 통지 수에서 공중의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통지에서 의사의 통지와 사실의 통지 또는 관념 통지가 있는데 판례에서 처분성이 인정된 판례, 부정된 판례 중요합니다. 이 부정된 판례 요거 내용입니다. 잘 정리하셔야 하고 이어서 가산세를 보도록 하죠. 가산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보시면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산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며 납세자의 밑줄 중요합니다.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거 시험 나왔어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한다. 틀린 지문이죠. 그러나 가산세는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무 혜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내용까지 해서 최근에 나왔던 거고요. 법적 성격 봐보세요. 가산세는 본래의 조세 채무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중요하죠. 예. 수억의 가산세 부과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가산세 각각의 산출 공고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어사업의 제한 세 번째 보세요. 관어사업의 제한 일단 가산금과 가산세는 요거까지만 해도 됩니다. 별도로 제가 필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판례 내용 요거까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관어사업의 제한 나오죠. 이건 이제 여기서 관어사업의 제한 명단의 공표와 함께 시험에서 종종 출제될 수 있어요. 이거 관어사업의 제한과 함께 공급 거부를 보여야 합니다. 공급 거부도 시험에서 가끔 나와요. 먼저 공급 거부 요구하고 관어사업의 제한 요걸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제 이 두 개는 우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 있잖아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서 어떤 원칙의 위반 여부가 다퉈질 수 있습니까? 자, 문제 제가 내볼게요. 1번
신의 성실의 원칙, 2번 비례의 원칙, 3번 신뢰보호 원칙, 4번 부당결부금지 원칙. 그렇죠. 부당결부금지 원칙과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행위들이죠. 요 아셔야 돼요. 이건 다 기본적으로 아시고요. 특히 공급 거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그 건축법과 관련돼서 처음 좀 나왔어요. 최근에 와서 최근 2, 3년 내에 그 기출 문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위에 구건축법에요. 이 공급 거부 규정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어떻습니까? 그죠? 자, 우리 구건축법이에요. 이 건축물 건축주가 건축물 건축주가 건축법 위반을 해서 이 건축을 신축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옥탑방을 설치했다. 그러면 해당 그 건축행정청은 이 의무자에 대해서 법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그죠? 시정명령을 하겠죠. 옥탑방 불법이니까 철거해라.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철거 명령을 내려요. 자, 그러면 철거 명령을 내리죠. 우리 건축법에 한다면 이거 행정 대집행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요. 그죠? 자, 세 번째 구건축법에 한다면 공급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얼마나 강력한 수단인지 봐볼까요? 이행강제금하고 뭐 행정대집행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대국가는 급부국가입니다. 현대국가는 급부국가인데 전기, 통신, 교통, 그죠? 전기, 통신, 수도, 교통, 교육 각종 있는데요. 이때 특히 전기, 수도, 가스, 그죠? 이건 현대 생활에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그러면 해당 건축물이 불법 증축을 했어요. 예를 들면 거기다가 옥탑방 쳤다. 철거 명령을 내렸음에도 철거하지 않습니다. 또 주차장법 위반이 있어요. 이 철거할 것을 시정명령, 그래서 철거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요. 그러면 이제 건축행정청은 이 건축법, 왜 구건축법 헌거에서 수도, 전기, 가스를 갖다가 해당 그죠?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급이죠. 중단. 즉 공급 거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 큰 건축물 몇십억 들여서 지었는데 건축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 건축물은 무용지물이 되죠. 예, 다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항복합니다. 끊어버리니까요. 곧바로 불법 건축물, 불법 위반상을 곧바로 시정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데, 이게 사실 그 현대국가, 급부국가에서는 어떤 이건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의해서 큰 법 위반 여부가 다툴 수가 있습니다. 위헌 여부가 다투고 현대국가에서 급부국가에서 이것은 야만적 행위다. 우리 국민에 대해서 뭐 진짜 폭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삭제해버렸습니다. 많은 비판이 있자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현행 건축법은 삭제했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이걸 삭제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해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관호사업이 제한인데, 이것도 자 있는데, 이 관호사업이 제한이죠. 말 그대로 건축법상의 법, 이거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건축법상 법 의무 위반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건축법상 의무 위반이 있으면 자, 건축법상 당해 건축물이 어떤 그 건축법 의무 위반이 있게 되면 이때요 건축청은 그죠? 이 당해 건축물을 이용한
이용하는 인허가서 인허가를 갖다가 철회, 정지 등을 요청합니다. 이 인허가 해당 기관이죠. 인허가 해당 기관, 이 해당 기관에게 인허가를 갖다가 철회한다든지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건축법에 의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요 내용인데 이 건축법은 문제가 안 돼요. 왜? 건축 행정 영역 내에서 어떤 건축법상의 법 의무 위반이 있으면 이 건축물을 이용한 인허가 사업, 그죠? 뭐 학원이라든지 또 개종 이렇게 음식점 영업허가 뭐죠? 이런 거 각종 또 그죠? 이런 인허가 사업 이걸 이 건축물을 하기 때문에 이 건축물 행정 내용, 건축 행정 내용상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막상 그죠? 건축법상 이것은 막상 어떻습니까? 이것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내용상 관련성이 있어 없어요. 왜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가? 내용적, 쉽게 말하면 실질적 그다음에 또는 내용적 관련성이 있어요. 관련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 시험 문제 다 나와 있어요. 2번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노란 거 쓸게요.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관할사업제는. 근데 국세징수법상 관할사업의 제한은 정말 문제가 돼요. 왜냐면 이것은 내용적 관련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적 관련성이 있어요. 근데 국세징수법상 관할사업의 제한은 봐보세요. 국세법상 법 의무 위반, 의무예요. 국세법상 의무 위반, 의무 불이행, 국세법상 의무 불이행. 국세법상 의무 불이행은 뭐예요? 체납이죠. 체납. 세금 체납이에요. 체납하고 있으면요. 국세 행정 영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행정 영역에서 이 인허가 사업, 인허가 갖다가 제한, 취소, 정지를 요청해요. 정지. 이거 갖다가 요청하는 거, 요청. 이거 내용적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없어요? 이 실질적 관련성이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해요. 요거는 현재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다투어짐. 이거 밖에서 틀렸어요. 내용 밖에서. 국세징수법상의 관할사업의 제한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다퉈지고 있고요. 왜? 이건 무관련 사업의 제한이거든요. 이건 무관련 사업의 제한이고 이건 뭡니까? 이건 관련 사업의 제한이에요. 관련 사업의 제한이에요. 이건 무관련 사업의 제한, 관련 사업의 제한. 요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나왔고 문제를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관할사업의 제한에 보시면 요게 좀 우리 교재 잘 돼 있습니다. 의의하고 관할사업의 제한 됐고요. 그 다음에 관할사업의 제한의 유연성 여부 다시 한번 해주시고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명단의 공표 봐보세요. 명단의 공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명단의 공표 1번 의의를 봐보세요. 명단 공표란 행정법상 의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위반자의 상명, 위반 사실 등을
사실 등을 일반하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가함으로써 의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여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이행하는 선을 말한다. 명단의 공표의 법적 근거. 명단의 공표도 일반적 규정, 통칙적 규정, 일반법 규정 없습니다. 각 개별법에 명단의 공표의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명단의 공표를 갖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국세기준법하고 뭐 나오죠? 보시고 명단 공표, 여러분들 그 명단의 공표 그 국세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명단 공표의 법적 성격 보세요. 쭉 나오죠? 그죠? 이거 비권력적 사실 행위라는 것이 비권력적 사실 행위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예요. 중요한 것은 명단 공표는 비권력적 사실 행위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과 관계돼서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현재 또 일반적 견해 통설한다면 비록 명단 공표는 비권력적 사실 행위지만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니까 법률의 근거, 법률 여부를 요한다는 것이 현재 통설입니다.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뭐 권리수익 수단 됐죠. 행정소송. 자, 명단 공표에 대한 권리부재 수단은 자, 행정소송 돼야 안 돼요. 비권력적 사실 행위로 보니까 일반적 견해에 한다면 처분성이 없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고지를 못해줍니다. 하지만 비권력적 사실 행위라고 본다 하더라도 국가배상이라든지 결과자가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서 이 직무상 행위에 비권력적 사실 행위 들어가거든요.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 그 210페이지 보세요. 통고처분이 여기에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목차로 보면 사실 그 앞에서 보신 대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요 통고처분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행정형벌에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고 요 뒤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요 뒤에 나왔으니까 정리된 거 한번 보시고 제가 같이 내용을 잠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요건 앞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행정형벌이 예외적인 간이 특별 절차로서 공부를 해야 하고 정식 형사소송 절차된 예외 절차로서 통고처분과 직결심판이 인정되고 이 통고처분에 불복할 때는 다시 이 개별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갖고 있어요. 정식 형사소송 절차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고처분은 처분성 인정한대요. 즉 행정소송이 대상이 안 돼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매우 중요합니다. 의의는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해놓으시고요. 이 통고처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위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통고처분권자 누구죠? 그죠? 당의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처음 나옵니다. 검사 아니에요. 검사 아닙니다. 세무서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세관장, 경찰서장 등이 통고처분권자입니다. 이 자들은 모두 행정기관의 장, 행정청이 됩니다. 통고처분의 법적 성격 보세요. 뭐라고요? 네, 통고처분은 준사법행위예요. 준사법행위인데 처분성이 부정돼요. 부정되죠. 왜? 특별불복 절차로 되어 있으니까 처분성이 부정돼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 뭐 법적 성격 교재 잘 되어 있습니다. 통고처분은 불복할 시에 형사소송 절차로 이어진다. 따라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왜 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아니고 처분성이 부정되는가? 이유 설명드렸어요. 통고처분 효과, 통고처분 이행 시 통고처분 이행에도 통고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통고처분을 불이행한다 하더라도 통고처분의 효력이 어때요? 효력이 상실됩니다. 통고처분의 이행 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다시 처벌받지 않고 통고처분 불이행 시는 이때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행정청이 검찰에 고발하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통해서 정식 형사소송 절차로 복귀합니다. 이렇게 좀 되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다 정리를 하시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거의 4분의 3 정도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